안녕하십니까. ESG 네트워크 대표 김경식입니다. 저는 현대제철 기획실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2020년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철강회사입니다. 철강회사에 근무한 제가 지금은 기후, 환경, 재생에너지, 전력산업, 탄소중립 관련 연구를 하면서 칼럼을 쓰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혜택을 받쳐주는 두 산업이 철강과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은 기후변화와 인간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사회에 걸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탄소경제가 불러온 기후변화와 질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탄소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인류 문명의 근육과 피 역할을 한 철강과 전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이 되는 자본주의, 그 중에서도 전 세계가 미국 달러 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현상과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ESG 경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탄소경제가 불러온 기후변화와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록 낙엽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진은 최근 날씨가 영하 8도로 내려간 지난 11월 30일 서울 대학로 가로수 사진입니다. 날씨가 이상 고온과 저온이 이어지다 보니 나뭇잎이 아름답게 물들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기상청은 아름답게 물들지 못하고 초록색이 된 것은 11월 초 기온이 116년 만에 가장 높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뭇잎이 물드는 건 햇빛과 기온의 영향인데 10월 말 한파가 닥친 후 갑자기 이상 고온 현상을 보여 단풍이 물들 새가 없었다가 다시 저온이 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가을 도심에서는 이런 푸른 잎이 떨어진 초록 낙엽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을 눈앞에 둔 위험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난에는 질병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8월에 댕기열, 간염, 폐렴, 말라리아, 지카 등 인간의 감염성 병원성 질환 절반 이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이처에 실린 논문을 한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하와이대와 위스콘신대, 스웨덴 구텐버그대 등 공동연구팀은 작년 8월 14일 온실가스 배출에 민감한 온난화, 가뭄, 폭염 등 10가지 기후위험과 인간의 감염성, 병원성 질환의 전파 경로 등을 다룬 논문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잘 알려진 인간의 감염성, 병원성 질환의 375가지 중 218가지, 즉 58%가 기후변화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서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인간 건강에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후위험은 사람들이 병원체와 더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온난화와 강수량 변화는 모기, 진드기, 벼룩, 새와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매개체의 활동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이들 매개체로 댕기열, 치쿤구니아, 흑사병, 라임병 등이 더욱 확산할 확률이 커졌습니다. 또 기후위험은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사람들의 이동을 통해 병원체와 새로 접촉하거나 더 자주 접촉하도록 만듭니다. 댕기열은 모기가 매개가 되는 댕기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전염병으로 강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브레이크본 피버라고도 합니다. 치쿤구니아 바이러스는 신종 병원체로 모기를 매개로 감염이 됩니다. 치쿤구니아라는 말은
말의 유래는 탄자니아의 부족 마콘데의 말로 굽히다라는 뜻인데 관절통 때문에 자세가 구부정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을 말합니다. 라임병은 진드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낯선형의 보렐리아균이 신체에 침범하여 여러 기관의 병을 일으키는 감염 질환입니다. 그리고 태풍과 홍수, 해수면 상승은 다양한 감염병의 인류를 더 자주 노출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콜레라, 살모넬라 식중독, 폐렴, 기생충 감염 같은 질병들이 더 자주 집단으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은 북극과 남극 외의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감염증입니다.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소변으로 전파되며 감염된 동물의 소변이나 조직으로 오염된 하천이나 호수를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할 때 집단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리토스포리디움증은 설사, 복통, 미열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인수공통 감염 질병입니다. 인간 대 인간, 동물 대 인간 감염이 이루어지고 주로 이 기생충에 오염된 음료수 또는 음식물에 의해 감염됩니다. 라사열은 라사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출혈열을 주 증상으로 하는 급성 정염병입니다. 1969년 나이지리아 동북부 라사에서 처음으로 인체 감염내가 밝혀졌는데 초발 증상은 두통, 발열, 전신 금태감 등이며 이어서 구강인두의 궤양, 림프절 종창이 나타납니다. 치명률은 35에서 50%로 전염력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직업상 최고 위험성을 가집니다. 직접 사람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매개로 유행하는 실험실내 감염도 있습니다. 살모넬라증도 대표적인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기후변화는 질병의 매개체가 더 쉽게 번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인간이 매개체에 노출되는 계절을 더 길게 바꿔줍니다. 대표적으로 지구온난화는 모기의 개체 수를 증가시키고 생존 기관과 바이러스 복제 능력을 늘려줘서 뇌염이나 말라리아 같은 병에 인류를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는 1938년 우간다의 웨스트 나일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었습니다. 뇌염의 일종으로 건강한 성인에게 감염되었을 때는 단순한 감기 증상만 보이다가 치료되지만 어린이나 노약자 등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뇌의 중추신경계를 교란시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인 카밀로 모라 하와이대 교수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질병과 전염 경로가 너무 많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을 알리는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연구도 네이처에 실린 논문을 한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 연구팀은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3,000종 가량의 포유류들이 어떻게 이동할지를 시뮬레이션했고 이를 통해 미래의 바이러스 거점 지역을 예측했는데요. 2도 온난화 시리즈 시나리오에서 향후 50년 동안 최소한 1만 5천 건의 새로운 종감 바이러스 공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규 감염병이 바이러스의 종간 전파를 통해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기후변화에 의해 감염병이 대유행 확률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칼슨 교수는 2015년 논문에서 이와 벼룩 같은 기생충의 3분의 1이 2070년 즈음에 사라지면 새로운 기생충이 번식해 인류 건강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현재 최소한 1만 종 이상의 바이러스가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대다수는 야생 포유류 몸 속에서 조용히 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동물들과 인간의 이동 과정에서 이전에 전파되지 않은 바이러스들과 접촉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기후가 따뜻해지면 많은 동식물 종들이
기생충이나 병영군을 지닌 채 새로운 환경으로 내몰리고 과거에는 상호작용이 없었던 종 바이러스에 바이러스가 공유되게 됩니다. 이런 환경은 바이러스가 종간 장벽을 뛰어넘어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의 병원균 전파를 쉽게 만듭니다. 조지타운대의 연구팀은 2070년까지 여러 기후 시나리오에 따라 포유류 3,870종의 지리적 분포가 어떻게 변할지도 분석했습니다. 또 포유류 바이러스 공유 양상 모델을 사용해 3,139종의 종간 바이러스 전파의 미래 확률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1만 5천 건 이상의 새로운 종간 바이러스 공유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런 종간 전파는 세계 어디서나 발생할 것이지만 특히 열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인구 과밀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새로운 종간 바이러스 전파에서 박쥐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간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들이 박쥐 몸속에서 은신하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조상은 동남아시아 간박쥐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중간 숙주를 통해 인간에게 퍼졌을 수 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일인 줄만 알았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기후변화는 우리의 건강까지도 위협하는 현재 진행형의 위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기후변화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최근에 국내에 소개된 피터 프랭코판 교수의 기후변화 세계사에 나온 정보들입니다. 프랭코판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세계사 교수로 우리에게는 실크로드 세계사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가 나옵니다. 이 기체들은 대기 중에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류는 점차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들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원가가 낮아지게 되므로 이것은 다시 수요 증대와 생산 증대로 또다시 이어졌고 결국 누적된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기온의 급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기까지 지난 80만 년 동안 공기 분자 1만 개 속에 이산화탄소 성분은 약 280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이것이 100만 분자당 408개로 증가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과 같은 대기 비율이 조성된 200만 년 전을 마지막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비율이 이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이산화탄소 성분이 더 많아져 하와이 마우 나라와 관측소의 측정으로는 월 평균 100만 분자당 421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파급 효과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극지방의 빙산을 녹이고 이는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한 고도화된 모델에서 현재 3억 명 이상이 거주하는 땅이 2050년이 되면 해마다 적어도 한 번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현재 약 10억 명이 이미 만조 수위로부터 10m 이내의 높이에 살고 있으며 3억 3천만 명은 수면 위 1m 이내의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많은 기반 시설은 약간의 해수면 상승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원자로들은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주요 화석 연료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가 바뀌면 농산물 생산이 줄고 경제활동이 위협받고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건강이 악화되고 전염병이 더욱 확산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처참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국제토광기금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세계 아이들의 거의 절반인 10억 명의 아이들이
이미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극단적인 고위험의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섭씨 1.5도 이내로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생산을 2050년까지 매년 3%씩 줄이고 석유의 60%, 석탄의 90%를 캐내지 말고 놔둬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화석연료는 직접적으로도 인간의 건강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외의 대표적인 대도시들의 대기 오염 수준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10배 수준입니다. 세계 인구의 92%는 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기 오염이 화석연료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소비물인 쓰레기를 태운 결과도 심각합니다. 전 세계 쓰레기의 40%로 추산되는 분량이 야외에서 소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당량의 미세먼지와 다환방향족 탄화수소가 대기로 뿜어집니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는 많은 부류의 화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 물질이 불완전 연소나 유기물의 열분해로 발생되어 언제나 환경에 중대한 오염입니다. 대기 오염은 조용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2015년 전 세계에서 900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최근에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160만 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거의 8배나 된다고 합니다. 만성적인 공해 수준은 발전도상국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도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사망자의 8%, 약 50만 명이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이산화진수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2018년 전 세계 사망자의 18%가 화석연료 공해의 영향으로 사망했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인지기능에 매우 강력하고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어렸을 때나 청소년기에 질소산화물이나 초미세먼지를 마시면 커서 정신질환을 앓거나 치매에 걸릴 위험이 있고 자해의 위험도 커집니다. 세계은행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기 오염에 노출된 것과 관련한 건강손상 비용은 8조 1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GDP의 6%를 넘는 규모입니다. 인간이 자연 환경에 가하는 충격은 거의 모든 것에서 거의 모든 방식으로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인간 활동은 세계의 강과 바다를 플라스틱 쓰레기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10여 년 전부터 모든 대양의 해저에 쌓이고 있습니다. 야생생물이 오염, 장폐생, 내상, 덫 등의 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규모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영국 한 나라에서만도 매주 세탁기에서 나오는 합성 의류에서 떨어진 미세 플라스틱 섬유가 구조 조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지구 전역에서 엄청난 양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북극 지방의 한 연구에서 바닷물 1세제곱미터당 40조각의 미세 플라스틱 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한 해에 7만 4천에서 12만 1천 조각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들이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임신부의 태반에 들어가고 아이들의 대변에서 많이 나왔으며 사람의 피에도 많이 들어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이 초래한 또 하나의 내가는 식물의 번식이 더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곤충 개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산림이 파괴되고 농약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기후변화와 먹이사슬에 생기는 변화가 이러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 평가에 따르면 이미 연간 6천억 달러 상당의 전 세계 농작물이 꽃가루를 매게 해줄 곤충의 부족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수백만 헥타르의 열대 산림이 벌채되고 세계의 대양에서 만성적인 남획이 이루어지면서 동물들은 서식지를 이동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빛 아래 사는 육상 생물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산 위쪽으로 이동하고 물고기들은 바다 표면이 더워지면서 더 깊은 곳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여러 나비와 나방종들은 더 나은 서식지를 찾아 1000m 이상 더 위로 움직였습니다. 어류, 갑각류, 문어, 오징어, 갑오징어 같은 두 종류는 지중해에서 시원한 물을 찾아 평균 55m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착 관찰된 척추동물 종들의 평균 서식 개체 수는 지난 50년 동안 거의 70%가 줄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조류수는 1970년 이래 거의 30억 마리가 감소했으며 양서류의 40% 이상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탄소경제가 불러온 기후변화와 질병의 관계, 그리고 이산화탄소 증가로 이어난 기온 상승이 초래한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최근에 전 세계 기상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발생시켰는지를 보면 그 심각성이 더 적나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입니다. 영국은 2022년 7월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최고 경보인 4단계 적색 경보를 발령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022년 7월 18일 기준 런던, 캠브리지 등지에서는 한낮 최고 기온이 37도를 넘어섰습니다. 같은 날 가장 더웠던 동부 서퍽 지역은 38.1도까지 올라갔으며 전국의 철도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영국 학교들은 일시적으로 교실 문을 닫거나 조기 하교 조치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2022년 7월 17일에는 런던 히드로 지역에서 40.2도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돌로미트 빙하 붕괴로 인해 1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폭염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전국 22개 주요 도시에 섭씨 40도 안팎의 폭염이 찾아와 로마, 피렌체, 나폴리 등 주요 도시들이 6월 월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프랑스도 100년 만에 가장 더운 5월, 6월 날씨를 기록하면서 남서부 지역의 각종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독일은 기상청이 2022년 7월 19일 기준 39.3도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8월 라인강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강을 통한 물류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의 가뭄입니다. 2020년부터 말 그대로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뿔로 불리는 동아프리카에서 1981년 이래 최악의 가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300만 명이 심각한 가뭄과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3번의 우기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에서 우물을 비롯한 수온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농사는 실패하고 가축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키스탄은 폭우가 문제입니다. 2022년에는 평년보다 2~3배가 더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파키스탄 남부 지방에 대규모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남부 지역, 특히 신드와 발루치스탄이 초토화되다시피 하였고 이에 파키스탄 정부에서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재민이 무려 3천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한 이유로는 2022년 3, 5월에 있었던 2022년 남아시아 폭염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은 5월 14일 온도가 무려 51.0도를 경신한 바가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습기를 흡수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데 이때의 뜨거운 공기가 많은 습기를 흡수했고 결국 이것이 폭우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미국 데스밸리의 돌발 홍수입니다. 1923년 8월 20일 미국 서남부를 강타한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내륙까지 폭우를 뿌리면서 사막으로 유명한 데스밸리에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5일 기록한 4.3cm를 뛰어넘는 역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데스밸리의 역대 평균 연간 강수량은 5.7cm로 지난 20일 하루 동안 1년치 비가 한꺼번에 내린 셈입니다. 다음은 남미 겨울의 폭염입니다. 지난 8월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남미 국가들이 현재 겨울을 보내고 있음에도 계절이 무색한 폭염을 겪었습니다. 8월이면 습시 15도 정도였던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30.1도를 넘겨 117년 만에 가장 더운 8월이 되었습니다. 칠레의 일부 지역 기온은 습시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파라과이의 최근 기온은 습시 4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폭염과 가뭄입니다. 2022년 중국은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폭염과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양쯔강 유역은 평균 고온 일수가 32.5일로 1961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길었고 평균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강바닥이 드러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파나마 운하도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파나마 운하가 최근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수위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150정 이상의 선박이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나마 운하 위기의 핵심은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결과인 극심한 강우량 부족입니다. 빗물 부족으로 인해 파나마 운하의 필수 수문에 물을 공급하는 호수의 수위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입니다. 현재 파나마는 143년 전 기상 관측이 이루어진 이래 가장 건조한 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가 아닙니다. 작년 8월 9일 기상청 자동 기상 관측 장비 기록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기상 관측소의 8일 강수량은 381.5mm였습니다. 400mm에 육박하는 강수량은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하루새 쏟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30년간 서울의 7월 합계 강수량은 322에서 488mm 정도인데 작년 장마철 한 달간 서울에 내린 비는 553mm에 불과했습니다. 1907년 관측을 시작한 서울의 역대 기상 관측 데이터와 비교해도 월등한 일입니다. 공식 관측 지점인 서울 관측소 기준 역대 최다 일 강수량은 354.7mm인데 26.8mm나 더 내린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일부 정치인은 이를 가볍게 보기도 합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앞장섰던 데이비드 프로스트는 현재의 정권은 우리가 기후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는 세계 기후 추세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는 모델들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고 증거와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기후는 언제나 변하고 있었다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 하나둘씩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호주의 물 소비량은 2001년에서 2009년 사이에 40%나 줄었지만 국내 총 생산은 같은 기간 3분의 1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2013년에 국가 대기질 계획을 도입했고 2014년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중국은 2020년까지
까지 분진 오염을 거의 40%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베이징의 미세먼지는 55%나 감소했는데 그 결과로 시민들의 기대 수명은 4년 반이 늘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1990년에서 2019년 사이 3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25%나 감축했습니다. 다음 10년 동안은 15%를 더 감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인구 증가, 공업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2030년 온실가스는 2005년 대비 24%에서 35%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태양력과 풍력은 많은 나라에서 기존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재생에너지로 95%까지 전기를 충당했습니다. 2019년에 영국 에너지망은 150년 만에 처음으로 2주 동안 석탄을 태우지 않고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200여 개 국의 2만 9천 개 화석 연료 발전소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의 5%에 불과한 소수의 슈퍼탄소 배출 발전소가 전 세계에서 전기 발전으로 인해 유발되는 탄소 배출의 거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는 이들이 효율성을 높이거나 가스 발전이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그 수치는 극적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환경의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방법들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는 항공기 비행 고도를 2% 이내로 높이거나 낮추면 뜨거운 배기가스가 차가운 저압의 공기와 만나 형성되는 비행 구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 운송의 90%를 담당하는 선박의 탄소 배출에 관한 연구들은 속도를 10% 줄이면 기관 동력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어 배출이 13%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소는 메탄을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추동물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풀을 뜯어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은 장내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 뻣뻣한 풀을 소화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일종인 메탄이 발생합니다. 쇠고기의 20%를 식물로 만든 인조고기나 동물세포 또는 발효에 의한 미생물 단백질로 만든 배양육으로 바꾸면 전 세계 연간 산림 불체 및 그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을 모두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이러한 시도들이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는 궁극적으로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만 하지만 세계 에너지의 4분의 1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면 적어도 4억 5천만 톤의 철강이 필요하고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6억 톤 이상의 석탄이 필요합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그 이면도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무겁고 또 토크가 높아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타이어에서 미세먼지가 약 20% 더 많이 떨어집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전기차를 타더라도 탄소 절감 효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이 있다고 우리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철강 생산에 꼭 필요한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 수소로 대체하는 수소환원 제철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타이어의 경우도 EU는 2025년부터 타이어와 브레이크 배출량을 규제할 예정이고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까지 타이어 제조업체들이 6PPT라는 미세먼지 유발 물질의 대체제를 찾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거대한 규모의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92년부터 비밀리에 첨단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구의 궤도상에 햇빛을 반사시키기 위한 우주 거울을 만드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대기권의 햇빛 반사를 늘리기 위해 총으로 입자를 쏘아 성층권에 티끌 군음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수소를 채운 기구 수백만 개를 승천권에 올려보내 햇빛이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반사막 연구라든지 햇빛을 반사시키기 위해 선박이나 발전소에서 유황을 태워 바다 위에서 구름을 유발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을 바다에서 다량으로 집어넣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생성과 성장을 자극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연구 중 실제 적용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들이 긴급히 모색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을 극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신들에게 적합한 주거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은 생존에 불리한 서식지에서는 삶이 힘겹고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는 우리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 주거지를 변형시키고 자연을 개조하는 방법을 찾는데 독특한 재주가 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고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곳에서 그것을 재배할 수 있게 해주는 인공수로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또 혹독한 기후 조건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개발해 인공생태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개발해온 수단들이 이미 한계에 다가서고 있으며 조금만 삐끗하면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는 지구의 긴 역사에서 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는 대량 멸종이라는 개념을 대단히 공포스럽게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연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에 관심도 없고 한 생물을 버리고 다른 생물로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적응과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 과거의 기후변화 덕분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는 지구의 탄생 이래로 그 존재를 좌우해 왔습니다. 기후변화가 있었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자원들이 땅 밑에 묻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른 행성이나 동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지구가 계속해서 자전하고 또 태양 주위를 돌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주목하는지와 상관없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거나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다른 수많은 생물 종들이 갔던 길, 즉 멸종이라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피터 프랭코판 교수의 기후변화 세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러한 여러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옵니다. 현재 중동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는 COP28이라고 불리는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개막식 날 회의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진국이 기후 재앙을 겪는 개발도상국에 금전적 보상을 하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이 기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동안 선진국들의 미온적 태도로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총액은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이 좀 안 되는 돈이지만은 일단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9위의 탄소 배출 나라인 만큼 기금에 동참을 해야 할 것입니다. COP28에서 날아온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은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3배, 에너지 효율 개선 2배 확대를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후진국으로 여러모로 지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약속은 국제사회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COP28에서는 미국 등 7개 나라가
탈석탄 동맹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탈석탄 동맹은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신속히 퇴출하자며 2017년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결성이 되었고 이번에 7개 나라가 가입해서 총 57개 나라가 되었습니다. OECD 및 EU 국가들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은 205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이므로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세계 10대 강국이 된 만큼 선진국의 지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개개인은 어떤 행동을 통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행동은 차 없이 살기, 전기차 이용하기, 장거리 비행을 삼가하기, 건물 리모델링이나 전기 쿡탑 이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탄소 저감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부터 탄소 저감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